강원도 화천 첩첩산 중에 외딴 통나무 별장 위로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영하 25도. 얼어붙는 듯한 추위였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은 백색의 감옥과도 같았다. 밤 11시. 민주는 벽난로에 불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켰다. 땔감이 필요했다. 그는 현관문 옆에 세워둔 도끼를 집어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눈보라가 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별장 뒤편 허름한 장작 창고 앞에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짐승의 신음 같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누나. 민주는 도끼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소리가 나는 구석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곰팡이 핀 낡은 담요와 썩은 장작더미 틈새. 비참한 형태의 생명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저씨.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여자아이의 얼굴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 아이는 품에 안고 있던 더 작은 물체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려 애썼다. 저희 숨소리도 안 낼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얼어 죽어요. 7살이나 되었을까? 아이의 입술은 검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사내아이는 축 늘어져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이건 환각이 아니었다. 도끼를 든 민준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빛은 삶에 대한 처절한 갈구 그 자체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2년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거칠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서민준, 38세. 그는 한때 국내 대학병원 외상센터를 이끄는 최연소 교수였다. 신의 손, 걸어다니는 중환자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생사가 그의 손끝에서 결정되었다. 그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정작 신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2년 전 겨울 그의 외동딸 수아가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민주는 대형 교통사고 환자의 복강을 열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술실을 나왔을 때 그는 아내의 싸늘한 눈빛과 마주해야 했다. 당신이 의사야?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정작 자기 딸 맹장 터지는 것도 몰랐던 주제에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 7살 수아는 그렇게 아빠의 병원에서 아빠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민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이혼, 사직, 그리고 도피. 그는 조부모가 남긴 이 외딴 산장으로 숨어들었다. 매일 밤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수아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 그런 그의 앞에 죽어가던 딸의 마지막 모습과 겹치는 두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가 손을 뻗자 여자아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떨었다. 맞을 것을 예상하는 반응이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두 아이를 한꺼번에 번쩍 안아들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솜털처럼 별장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아이들을 눕혔다. 아이들은 얇은 혹겹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발에는 신발조차 없었다. 구멍난 양말은 짓무른 발가락에서 나온 피고름과 눈이 엉겨붙어 꽁꽁 얼어 있었다. 민주는 의사였다. 창고 구석에 왕진 가방을 꺼내왔다. 사내아이의 이마는 저체온증과 고열이 동시에 오고 있었다. 정신 차려야 해. 이름이 뭐니? 저는 연두고요. 얘는 동생 보람이에요.
5살. 민주는 보람이의 앙상한 팔에 주삿바늘을 꽂았다. 해열제와 수액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건 아이들의 발이었다. 민주는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아이들의 엄발을 담갔다. 얼었던 조직이 녹으면서 통증이 밀려오자 보람이가 신음했다. 아파. 조금만 참아. 그래야 발을 살릴 수 있어. 민주는 땀을 흘리며 아이들의 발을 마사지했다. 연두는 자신의 아픔은 꾹 참은 채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민주는 그 작은 손등에 난 담뱃불 자국들을 보았다. 하나, 둘, 셋. 오래된 흉터와 새로운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누가 이랬니?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낮게 깔렸다.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거짓말이었다. 학대받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반응.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다. 밤새도록 사투가 이어졌다. 보람이의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고 민주는 뜬 눈으로 아이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상태를 체크하고 악몽을 꾸며 헛소리를 하는 아이를 다독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보람이의 숨소리가 안정적으로 변했다. 소파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연두에게 민주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와 부드러운 카스텔라, 빵을 접시에 담아 연두 앞으로 가져갔다. 연두야, 이것 좀 먹어. 연두가 놀라며 깼다. 빵을 본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빵을 덥석 집더니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잠든 보람이의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보람이, 일어나면 줄래요. 보람이가 배고프면 많이 울거든요. 울면 삼촌이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때려요. 민주는 눈물을 삼켰다. 7살 아이가 자신도 굶어 죽기 직전이면서 동생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있었다. 그것이 아이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걱정 마. 빵은 많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먹어. 보람이 건 따로 줄게. 민준이 냉장고를 열어 가득 찬 식료품을 보여줬다. 그제야 연두는 허겁지겁 빵을 입에 넣는 아이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아이의 마른 등에 회초리 자국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죽어있던 그의 심장에 뜨겁고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날 정오가 다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보람이는 다행히 열이 내리고 의식을 찾았다. 민준이 정성스럽게 끓인 쇠고기 야채죽을 아이들은 개걸스럽게 비웠다. 연두는 조금 안정이 된 듯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경계심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저희 신고하실 건가요? 경찰 아저씨한테. 연두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저씨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래야 너희를 도울 수 있어. 연두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혹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동해안에서 배를 타는 선원이었다. 3년 전 거대한 파도에 배가 뒤집혀 실종되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정확히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7살, 5살 배기 남매와 얼마간의 사망 보험금뿐이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삼촌이라 불리는 남자 강철수였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라는 그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을 자처했다. 친척들은 바쁜 와중에 아이들을 맡겠다는 그에게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강철수는
보험금과 유산을 가로챈 뒤 아이들을 화천 읍내의 곰팡이 쓴 반지하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았다. 돈이 떨어지거나 도박에서 지고 들어오는 날이면 화풀이 대상은 늘 아이들이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재수 없는 것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이들을 때렸다. 옷걸이, 파리채, 심지어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라면이나 식은 밥이 전부였다. 연두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늘 매를 대신 맞았다. 어제는 삼촌이 무서운 아저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보람이가 너무 많이 운다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고 했어요. 돈 받고 섬에다 팔아버린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연두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다간 동생이 영영 사라질 것 같았다. 삼촌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연두는 보람이를 업고 무작정 뛰쳐나왔다.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다. 그냥 산 쪽으로 뛰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삼촌이 못 찾을 것 같아서. 읍내에서 이곳 별장까지는 어른걸음으로도 좋기 3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폭설이 내리는 영하의 밤, 신발도 없이 5살 동생을 업고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건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가다가 너무 춥고 졸려서 저기 창고가 보이길래 잠깐만 쉬려고 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보람이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저는 나가도 돼요. 연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민주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동생을 지켰잖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의 딸 수아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이 작은 영웅 앞에서 더욱 사무치게 다가왔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누구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낡고 찌그러진 포터 트럭이 왔다. 창밖을 내다보던 연두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삼촌이야. 삼촌이 왔어요.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다. 민주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커다란 식탁볼을 내려 그들을 가렸다. 그리고 현관문 옆에 두었던 골프채 중 가장 묵직한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에 땀이 찌어졌다. 쾅, 쾅, 쾅. 안에 누구 없소? 사람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보쇼.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 술과 담배에 찌든 목소리였다. 문 밖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충혈된 눈, 그리고 술 냄새. 그의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강철수였다. 누구십니까?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강철수는 힐끔거리며 나 이 근처 사는 사람인데 혹시 쥐새끼 2마리 못 봤소? 내 조카놈들인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집을 나가서 말이야. 말하는 뽐새부터가 인간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못 봤습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당장 나가시죠. 에이, 의사 양반. 거짓말하면 못 써. 눈밭에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여기까지 이어지던데. 강철수는 이미 민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사람 죽이고 도망 온 돌팔이 의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철수가 억지로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민준이 골프채로 그의 가슴팍을 밀어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수술실에서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나 나오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185cm의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민준의 위압감에 강철수는 잠시 주춤했다. 하? 이거 재밌네. 당신 그 애들 데리고 뭐 하려고? 혹시 그런 취향이야? 유괴범의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당신 인생 진짜 끝장나는 거 알지? 말종이었다. 민준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 강철수가 씩 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1억. 애들 몸값. 그거 주면 내가 친권 포기각서 써주지. 당신 부자잖아. 죽은 딸 생각해서 적선한다 셈치고. 어때? 깔끔하지? 민주는 이자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임을 확신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을 뜯어내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그 말 전부 녹음됐습니다.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협박, 공갈 미수, 그리고 주거침입까지. 당신은 끝났어. 이 새끼가. 강철수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치켜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거실에서 격투가 벌어졌다. 강철수는 막무가내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술기운까지 더해져 힘이 장사였다. 민준은 아슬아슬하게 몽둥이를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거실 탁자가 엎어지고 화분이 깨졌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강철수가 광기에 차 소리쳤다. 민주는 골프채로 몽둥이를 받아냈다. 깡! 하는 금속음이 울렸다. 민주는 외과 의사였다. 인체의 구조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강철수의 빈틈을 노렸다. 강철수가 크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중심을 잃는 순간 민주는 파고들었다. 그의 주먹이 강철수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혔다. 헉! 숨이 턱 막힌 강철수가 비틀거렸다. 민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도 기술로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수가 나뒹굴었다. 민주는 재빨리 강철수의 등 위로 올라타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으악! 팔 부러져. 안 부러졌어. 관절만 살짝 비틀었을 뿐이야. 더 반항하면 그 다음은 진짜 부러뜨린다.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강철수를 제압한 상태로 미리 단축번호로 설정해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거 내가 보호자야. 내 새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내가 뭔데. 강철수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발악했다. 그때였다. 식탁 밑에서 식탁보가 들리더니 연두가 기어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아침 식사 때 썼던 포크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포크를 강철수에게 겨누었다. 우리 삼촌 아니야. 우리 엄마 돈 훔쳐간 도둑이야. 나쁜 놈이야. 아저씨 괴롭히지 마. 7살 아이의 절규였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포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 서슬 퍼런 용기 앞에 악에 받쳐 소리 지르던 강철수도 순간 입을 다물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무슨 일입니까? 도끼 들고 설치는 놈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민주는 강철수를 경찰에게 인계하고 녹음 파일과 현관의 CCTV 영상 그리고 자신이 밤새 작성한 아이들의 진단서와 상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협박, 공갈 미수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제가 의사로서 이 아이들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경찰이 강철수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거 저놈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저놈이 유괴범이야. 강철수가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재빨리 달려가 연두와 보람이의 귀를 막아주었다. 듣지 마.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경찰차가 떠나고 별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공포가 사라진 안도감이 섞인 고요함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강철수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민주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다. 우선 아이들의 친권자와 후견인을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철수는 구치소 안에서도 국선 변호사를 통해 훈육 차원이었다. 민준이 아이들을 유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막대한 수임료가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가지고 있던 주식도 모두 처분했다. 법적인 절차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은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진술을 해야 했다.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였다. 연두야,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야 저 사람이 다시는 너희 앞에 못 나타나. 민주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을 위해 장을 보고 새 옷을 사고 다닐 학교를 알아봤다. 2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계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법원 조사관이 별장을 방문해 민준의 양육 환경을 점검했다. 민준은 과거 자신의 의료사고 기록과 정신과 치료 전력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서민준 씨,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죄인이고 여전히 매일 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랑 살고 싶어요라는 아이들의 강력한 의사 덕분에 법원은 결국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철수의 친권은 박탈되었고 민준이 아이들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판결이 나던 날 민준은 법원 앞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아이들의 몸에 난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보람이는 여전히 큰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랐고 연두는 음식을 보면 습관적으로 숨기려 했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저녁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함께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탔다. 별장 안은 조금씩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보람이가 또다시 악몽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으앙, 엄마, 무서워. 삼촌 오지 마. 민준이 달려가 땀에 젖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괜찮아, 보람아. 아저씨가 있잖아. 아무도 못 와. 쉿. 한참을 울던 보람이가 진정하고 다시 잠들었을 때였다. 연두가 조용히 민준을 불렀다. 아저씨. 응, 연두야. 깼니?
연두는 어둠 속에서 민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아저씨, 아니에요. 응? 뭐가? 이제 아저씨 아니에요. 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빠, 수아가 떠난 뒤 다시는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이름.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연두야. 아빠야. 이제 아빠가, 너희들 아빠가 되어줄게. 절대 다시는 너희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민주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잠이 들었다. 산장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민준의 꿈속에 오랜만에 수아가 나타났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연두와 보람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1년 후 죽음의 계곡 같았던 이곳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산장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빠, 이것 봐요. 개구리 잡았어요. 건강해져서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보람이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내밀며 뛰어왔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연두는 의젓하게 동생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다시 펼쳐든 의학 서적이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염을 깎고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주말마다 읍내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고 평일에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전업 아빠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물론 여전히 문득문득 수아 생각에 가슴이 저려올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두 개의 보물이 있었다. 아빠, 배고파요. 오늘 저녁 뭐예요? 그래, 오늘은 연두가 좋아하는 크림 스파게티다. 와, 아빠 최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아이들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낡은 장작 창고는 이제 깔끔하게 개조되어 아이들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다. 그 앞에는 서툰 글씨로 수아의 오두막이라고 적혀 있었다. 파란 하늘 어딘가에서 수아가 이들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살렸어. 얼어붙었던 호수는 녹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기적 같은 봄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